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외투 두 번째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페트로비치는 무명실과 명주 실타래를 목에 걸고 헌옷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벌써 3분가량이나 바늘에 실을 깨려고 애쓰다가 방이 어두운 데다가 실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잔뜩 화가 나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참이었다. 제기랄, 되먹지 않는 계집년처럼 꽤나 애를 먹이는군. 그는 공교롭게도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고 있는 바로 그때 자기가 찾아온 것이 좀 언짢았다. 그로서는 페트로비치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거나 또는 그 마누라의 표현대로 애꾸눈이 싸구려 보드카 술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든 일감을 맡기는 것이 좋았다. 그럴 경우에 페트로비치는 값을 깎아줄 뿐더러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까지 했다. 나중에 그 마누라가 찾아와서는 자기 남편이 술에 취한 김에 싸게 일을 맡았다고 우는 소리를 하기가 일쑤지만 그렇더라도 약간의 돈만 더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페트로비치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으니 흥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호되게 값을 부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눈치채고는 마음을 바꿔 그냥 되돌아서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페트로비치가 하나밖에 없는 그 눈을 가느다랗게 만들며 이쪽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는 엉겁결에 그만 입을 열고 만 것이다. 잘 있었나, 페트로비치? 어서 오십시오, 나리. 이렇게 대꾸하고 페트로비치는 상대방이 무슨 일감을 가져왔는가를 알아보려고 그의 손을 힐끔 훔쳐보았다. 오늘 온 것은 페트로비치 실은 뭐랄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는 무엇을 설명할 때면 언제나 전치사 내지는 부사, 심지어 아무 뜻도 없는 접두사 따위를 함부로 늘어놓는 버릇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용건이 좀 까다로운 경우엔 말을 완전히 맺지 못하기가 일쑤여서 그건 분명히 전혀 뭐랄까 하는 식으로 말을 꺼내놓고는 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래도 자기 딴엔 할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고 마는 일도 종종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을 옷깃에서부터 단추구멍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보았다. 그것은 페트로비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눈에 익은 옷이었다. 하기는 손님을 보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재봉사들의 몸에 밴 습관인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페트로비치 외투가 말이야. 다른 데는 아직 멀쩡한데 먼지가 좀 앉아서 허름하게 보이긴 해도 아직 새 옷이나 다름없어. 다만 한 군데가 약간 그것뿐이야. 손볼 때도 별로 없을 게고. 페트로비치는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손을 뻗어 창틀에서 둥그런 코담배통을 집어들었다. 코담배를 한번 들이마시고 난 페트로비치는 두 손으로 외투를 펼쳐들고 밝은 데다 찬찬히 비춰보더니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담배를 콧구멍에 채워 넣은 다음 뚜껑을 덮어 담배통을 치우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 되겠어요.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외투가 워낙 낡아서. 이 말에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왜 안 되겠다는 건가, 응? 그는 마치 어린애가 애원하듯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고작 어깨가 좀 해졌을 뿐이자는가. 자네한테는 적당한 헝겊 조각이 있지 않은가. 헝겊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디 헝겊을 대고 기울 수가 있어야죠. 천이 하도 낡아서 바늘을 건드리기만 해도 쭉쭉 찢어지고 말겠어요. 그런데도 상관없지. 곧 다른 천을 붙이면 될 테니까. 바닥이 형편없게 돼서 바늘을 꽂을 만한 데조차 없어요. 바람이 불기만 해도 갈기갈기 찢겨져 버릴 겁니다. 어쨌든 손을 좀 봐주게나. 이건 분명히 안 되겠어요. 페트로비치는 딱 잘라서 말했다. 바닥천이 워낙 낡아서 손을 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보다도 이제 곧 추운 겨울인데 차라리 이걸 잘라서 정강이 바지라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양말만으로는 아무래도 발이 시릴 테니까요. 하기는 정강이 바지라는 건 역시 독일 놈들이 좀 더 많이 돈을 긁어모으려고 생각해낸 물건이지만요. 페트로비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인들을 조소하길 좋아했다. 외투는 아무래도 새 것을 장만하셔야겠습니다. 새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방 안의 것들이 갑자기 전부 뒤죽박죽 되어 보였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담배통 뚜껑에 그려진 얼굴에 종이 조각이 붙은 장국의 초상뿐이었다. 새 것으로 장만하다니 어떻게 내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는 말했다. 내게 그런 돈이 있어야지. 아무튼 새 것을 장만하셔야 합니다. 페트로비치는 매정스럽게 되풀이했다. 하지만 만약 새로 맞춘다면 대체 뭐랄까, 간말씀인가요? 그래. 글쎄 올시다. 150루블하고 좀 더 먹힐 겁니다.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한 일자로 꼭 다물었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무척 좋아했다. 무슨 말로는 느닷없이 상대방을 당황케 만들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곁눈질로 살피는 것을 좋아했다. 뭐? 외투 한 벌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그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어쩌면 그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하는 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페트로비치는 말했다. 더 비싼 외투도 얼마든지 있는걸요. 깃에다 단비터를 대고 모자 안을 비단으로 대려면 200루블은 듭니다. 페트로비치, 제발 좀 봐주게. 그는 페트로비치의 말이나 그 효과 같은 것은 아예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좀 수선을 해주게나. 얼마 동안이라도 입고 다닐 수 있게. 소용없습니다. 공연이 헛수고하고 돈만 없을 뿐이죠. 페트로비치의 말에 그는 완전히 풀이 죽어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 페트로비치는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입술을 한 일자로 담은 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기의 권위도 손상되지 않았고 재봉사의 기술도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은 것이 내심 흐뭇했던 것이다. 한 길에 나와서도 그는 무슨 악몽이라도 꾸는 듯 하였다. 이거 큰일 났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 그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야. 다시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뇌까렸다.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걸 누가 생각이 늘 했겠어. 정말이야. 이런 변을 당할 줄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거의 무의식 중에 집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옆을 지나던 굴뚝 청소부가 그 더러운 옆구리로 그를 들이받아 어깨 부근이 온통 시커멓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 꼭대기에서는 석회가루가 쏟아져 내려 그의 머리는 마치 흰 모자를 쓴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얼마를 더 가서 옆에 장총을 세워놓고 못이 박힌 주먹 위에다 쇳불 파이프에 담뱃대를 털고 있는 순경과 부딪혔을 때야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은 순경이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다. 어쩌자고 남의 코앞에 불쑥 나타나는 거요? 눈도 없어? 그 말에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의 처지를 똑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단편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친구에게라도 하듯이 조리 있고도 솔직한 말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은 페트로비치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어. 그치는 오늘 뭐랄까 틀림없이 마누라한테 얻어맞았거나 어떻게 된 모양이니까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토요일 밤에 한잔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 한쪽 눈이 개슴츠레해가지고는 해장술 생각이 간절할 테지만 마누라가 술값을 줄 리 만무하거든. 그럴 때 10코페이카쯤 손에 쥐어주면 그치는 한결 고분고분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투도... 일요일 아침 페트로비치의 마누라가 어딘가로 외출하는 것을 먼 데서 확인하고 그는 곧 페트로비치를 찾아갔다. 페트로비치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토요일 저녁에 한잔하고 난 다음이라 아직 잠이 덜 깬 사람 모양 눈이 개슴츠레해가지고 방바닥에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용건이 무엇인지 알자마자 금세 태도가 바뀌었다. 안 된다니까요. 새로 한 벌 맞추십시오. 그는 얼른 10코페이카짜리 은전 한 잎을 그의 손에 슬쩍 쥐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나리의 건강을 축복하는 뜻에서 간단히 한 잔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페트로비치는 말했다. 그리고 외투에 대해서 염려 놓으십시오. 그 외투는 이제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제가 새 것으로 한 벌 잘 지어드리죠. 그럼 외투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는 여전히 외투의 수선을 고집했으나 페트로비치는 끝까지 들으려고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새 것으로 틀림없이 잘 지어드릴 테니 그 점만은 저를 믿으십시오.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모양도 유행에 맞게 하고 옷깃은 은으로 도금한 단추로 채우도록 만들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부득이 새 외투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낙심해버렸다. 사실 말이지 무슨 돈으로 외투를 새로 맞춘단 말인가. 어느 정도는 명절 상여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할당되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바지도 새로 장만해야 하고 장화 창가리를 한 구두방에 묵은 외상도 갚아야 하고 그 밖에도 루바쇼카 세 벌과 속옷까지도 서너 개 장만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여금은 받기가 무섭게 죄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로 국장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40루블로 되어 있는 상여금을 45루블이나 50루블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역시 손에 남는 돈은 보잘것없을 것이고 새 외투를 맞추기에는 어림없을 것이다. 하기는 페트로비치에게는 느닷없이 터무니없게 값을 비싸게 부르는 엉뚱한 버릇이 있어 때로는 그 마누라까지도 참지를 못하고 고함을 칠 때가 있다는 건 그도 알고 있었다. 당신 미치지 않았소? 바보 같으니
어떤 땐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일을 맡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 거요? 당신을 통째로 내다 팔아도 아마 그만한 값을 못 받으리다. 페트로비치라면 외투 한 벌에 80루블 정도로 일을 맡아주리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 80루블을 만든단 말인가. 그 절반 정도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아니, 그보다 좀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반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독자는 여기서 처음에 그 반액이 어디서 생긴 돈인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1루블을 쓸 때마다 2코페이카씩 조그만 상자에 저금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반년마다 그동안에 모인 동전의 액수를 조사하여 그것을 소액 은화로 바꾸어 넣고 했는데 몇 해 동안 이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40루블이 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반액은 이미 수중에 갖고 있는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액은, 다시 말해서 나머지 40루블은 어디서 구해야 좋단 말인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일상의 비용을 바싹 줄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도 끊고 밤에는 촛불도 켜지 않고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할 때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촛불 밑에서 하기로 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구두 밑창이 빨리 닳지 않도록 돌로 포장된 길에서는 되도록 조심스럽게 뒤꿈치를 들다시피 살금살금 걷기로 했다. 그리고 속옷가지를 세탁소에 보내는 횟수도 되도록 줄이고 옷이 빨리 해지지 않도록 집에 돌아오는 즉시 죄다 벗어버리고 두꺼운 무명 실내복 하나만 입기로 했다. 이 실내복으로 말하면 이제는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런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으나 얼마 후부터는 그럭저럭 익숙해져서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녁 한 끼를 굶고 지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앞으로 새 외투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정신적인 양식은 그것으로 충분히 얻고 있었다. 이때부터 자기의 존재 자체가 더욱 충만해졌다. 마치 결혼이라고 하여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늘 곁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고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운 반려자가 자기와 합심하여 인생 행로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 반려자란 다름 아니라 두툼하게 솜을 넣고 절대로 닳아 떨어지지 않는 질긴 안감을 댄 새 외투였다. 그는 전보다 한결 활발해진 것 같았고 자기 목적을 확고하게 정한 사람처럼 성격까지도 굳건해졌다. 때로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이왕이면 외투깃에 담비 가죽을 대면 어떨까 하는 대담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 거의 방심 상태에까지 그를 이끌어가기도 하였다. 한 번은 서류를 정서하는 도중에 하마터면 글씨를 틀리게 쓸 뻔까지 한 것이다. 아차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억제하고 황급히 성호를 그은 일조차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했지만 달이 바뀔 적마다 그는 페트로비치를 찾아가서 외투에 관한 의논을 했다.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긴 했지만 멀지 않아 옷감을 사다가 정말로 외투를 지어입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언제나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갔다. 국장이 40루블이 아닌 무려 60루블을 상여금으로 준 것이다. 자신에게 외투가 필요하다는 걸 국장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들어맞은 것인지 아무튼 그 결과 20루블이 덤으로 손에 들어오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두서너 달가량 배를 줄이고 나니 그의 수중에는 약 80루블의 돈이 모였다. 여느 때는 지극히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심장도 이때만큼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돈이 마련된 그는 페트로비치와 함께 옷감을 사러 나섰다. 그들이 산 것은 썩 좋은 나사지였다. 벌써 반년 전부터 그것만을 생각해왔고 거의 매달이라고 할 정도로 가게에 들러 값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재봉사인 페트로비치도 이보다 더 좋은 나사지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안감으로는 포플린을 쓰기로 했다. 페트로비치의 말로는 올이 가는 고급 천이므로 보기에도 좋고 반지르르하여 비단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단비 털가죽은 쓰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그 가게에서 제일 좋은 고양이 털가죽을 골랐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단비 털가죽으로 오해할 만한 물건이었다.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짓는데 꼬박 2주일이 걸렸다. 솜 넣은 데를 그렇게까지 꼼꼼히 누비지만 않았어도 일은 훨씬 빨리 끝났을 것이었다. 바느질 삭스로 페트로비치는 12루블을 받았다. 그보다 싸게는 절대로 안 되었다. 하나에서 10가지 일일이 명주실을 써서 이중으로 촘촘히 꿰맸을 뿐더러 솔기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줄을 세워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날은 분명하게 언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페트로비치가 외투를 가져다 준 것은 이른 아침이어서 마침 관청에 출근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적당한 때에 외투를 가져왔는지 이미 날씨는 제법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었다. 페트로비치는 인류 재봉사 못지않은 모습으로 외투를 들고 나타났다. 페트로비치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표정이 서리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완성한 것이 결코 시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기껏해야 안이나 깊고 낡은 옷이나 수선하는 재봉사와 신품을 만들어내는 재봉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스스로 보여주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페트로비치는 싸가지고 온 커다란 수건을 풀어 외투를 꺼냈다. 수건은 세탁소에서 방금 가져온 것이었으므로 외투를 꺼낸 다음 본래 용도에 쓰기 위해 곧 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꺼내놓고 잠옷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익숙한 솜씨로 그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등에서부터 밑으로 가볍게 매만져 옷자락을 반듯하게 당겼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앞섭이 약간 벌어지게 그의 몸을 감싸주어 보았다. 그는 소매 길이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 페트로비치는 소매에 팔을 꿰는 걸 거들어 주었다. 소매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외투는 맵시 있게 몸에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페트로비치는 그와는 오래전부터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값에 만들어 주었지만 이걸 만일 네프스키 거리에서 맞추었다면 품삯만도 최소한 75루블은 주어야 했을 거란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페트로비치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페트로비치가 즐겨 불러대는 터무니없는 큰 금액은 말만 들어도 겁이 나곤 했다. 그는 페트로비치에게 값을 치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새 외투를 입은 채 곧 직장으로 향했다. 페트로비치는 뒤따라 밖에까지 나와 거리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외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달려 다시 거리를 빠져나와서는 또 한 번 자기가 만든 외투를 다른 각도에서, 즉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한편 그는 더없이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순간순간 어깨에 새 외투의 감촉을 느끼며 내심 흡족하여 몇 번씩이나 혼자서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사실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멋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직장인 관청까지 와 있었다.
수의실에서 그는 외투를 벗어 윙에서 아래까지 한 차례 훑어본 다음 잘 보관해달라고 수희한테 신신당부하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카키 예비치의 그 누더기가 없어지고 새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이 금세 관청 내에 쫙 퍼졌다. 즉시 그의 새 외투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의실로 달려왔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축하와 칭찬의 말을 해대는 바람에 그도 처음엔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모두들 그를 둘러싸고 새 외투를 축하한다는 뜻에서 한 잔 내야 한다느니 모두에게 한턱을 내야 한다느니 하며 수선을 떨어댔다.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져서 무슨 구실을 붙여 거절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좋기 5, 6분은 지난 다음에야 이건 절대로 새 외투가 아니다.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다라고 제법 순진하게 위기를 모면해보려 했다. 나중에는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과장의 지휘에까지 올라간 어떤 사나이가 자기는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아랫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속셈이었는지 대신 제의했다. 그럼 아카키 예비치 대신에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씩 하는 게 어떻겠소? 마침 오늘은 내 세례명 축일이기도 하니까 말이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모두들 그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 야외에 빠지려 했으나 모두들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느니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느니 체면을 지켜야 할 게 아니냐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덕분에 밤에도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즐거웠다. 이날 하루는 그에겐 더없이 경사스러운 축일이었다. 그는 지극히 행복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놓고는 다시 한번 외투에 건 나사지와 안감을 매만져 본 다음 일부러 전에 입던 낡을 대로 낡은 누더기를 꺼내어 새 것과 비교해 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천양치자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도 줄곧 그 누더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쾌한 기분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서류 따위는 정서할 생각도 않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얼른 옷을 갈아입고는 그 위에 외투를 껴입고 거리로 나섰다. 처음에 그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뜸한 길을 걸어야 했으나 그 관리의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는 점차 활기를 띠며 번화해지고 조명도 한층 밝아졌다. 오가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서 아름답게 차려입은 귀부인들과 수달피 가죽을 옷깃에 단 남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